넓은 교외 지역인 은화구는 곡창지대이자 주요 축산업 중심지 중 하나였다. 현대적인 축사가 줄지어 늘어선 대규모 양돈 농장들은 이 지역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농장주들의 삶은 고되지만 매우 풍족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농장 중 한 곳에서 끔찍한 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 진실은 무참히 감춰져 있었다. 이야기는 2018년 8월 초의 어느 오후 은하경찰서에서 시작된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과 걱정 가득한 눈빛의 한 노인이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박진석이었고 실종자는 그의 아들이자 동놀이에서 가장 큰 양돈 농장 중 하나의 주인이었던 35세의 박상훈이었다. 박 씨는 아들과 한 달 넘게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상훈이는 일밖에 모르는 녀석입니다. 박 씨는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하루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계속 꺼져 있고 너무 걱정이 돼서 20km 넘게 차를 몰아 농장까지 가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최선희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된 강력 팀장 김진우 경정이 물었다. 그의 말이 박 씨는 한숨을 쉬었다. 상훈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손을 대서 아주 큰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한 달 전쯤 조폭들이 빚 독촉을 심하게 해서 남쪽으로 도망쳤고 아마 동남아 쪽으로 밀항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선희는 남편 빚을 갚고 이 큰 농장을 혼자 관리하느라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도박빚 때문에 조폭을 피해 도망친 남자의 이야기는 드문 시나리오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무언가 매우 비논리적으로 느껴졌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형사님.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들 성격을 제가 압니다. 걔가 아주 영리하지는 못해도 도박에 미칠 놈은 절대 아닙니다. 농장도 아주 잘 되고 있었고 곧 출하할 돼지들도 많았는데 빚더미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 조사해 주십시오. 아들의 안위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진술과 불안한 직감은 김경정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그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지휘하는 팀이 박상훈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놀이의 양돈 농장으로 향했다. 농장은 들판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우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그 규모만 봐도 주인이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였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실종자의 아내인 32세 최선희가 인부 몇 명에게 사료 운반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얼굴에는 피곤하고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과 마주하자 최선희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비련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도망쳐야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저와 아이를 빚더미와 함께 버리고 갔어요. 선희는 흐느꼈다. 조폭들이 몇 번이나 여기 와서 난리를 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린 돼지 몇 마리를 급히 팔아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아이를 키울 뿐이에요. 최선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농장의 한 인부에게도 주목했다. 그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강민철이라는 이름의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매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여주인 곁에서 그녀의 말을 거들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했다. 상훈이 형님이 떠나고 선희 씨 혼자 여자 몸으로 힘듭니다. 저희라도 남아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려야죠. 민철이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초기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했다.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꽤나 합리적으로 들렸다. 형사들이 지역의 몇몇 도박장을 탐문한 결과 가끔 박상훈을 봤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그가 거액의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확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상훈 실종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범죄의 증거도 새로운 단서도 없었다. 사건 파일은 다시 한번 미제로 덮일 위기에 처했지만 김진우 경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 최선희의 연기가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슬픔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였지만 때때로 아주 짧은 순간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을 포착했다.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인부, 그의 헌신 또한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다. 이 농장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는 팀 회의에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한 남자가 사라지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건장한 일꾼이 남았다. 삼각관계는 언제나 전형적인 살인 동기지. 선의와 민철의 진술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일치해. 나는 이 도박빚 이야기를 믿지 않아. 그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수사팀에게 농장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특히 야간에 농장의 모든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비밀 감시 지점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가 말했다. 비밀 감시조를 편성해서 상원인의 농장을 24시간 감시해. 우리가 없을 때 저 두 사람이 진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박상훈 가족의 농장에 대한 비밀 감시는 매우 신중하게 전개되었다. 이것은 극도의 인내심과 치밀함을 요구하는 임무였다. 4명으로 구성된 한 수사팀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광활하고 외딴 농장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24시간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지형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그들은 농장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나무가 무성한 높은 언덕을 선택했다. 이 위치에서는 전문 관측 장비를 이용해 주고 공간과 주요 축사구역 거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 임시 위장 텐트가 설치되었고 그곳은 이후 몇 주 동안 팀의 야전 지휘본부가 되었다. 수사관들의 생활은 무더위 모기와의 사투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치는 침묵 속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감시 초기 며칠 동안은 매우 단조로웠다. 본부에 보고되는 내용은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 농장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묘사뿐이었다. 아내 최선희는 매우 강인하고 수완이 좋은 여성으로 보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은 인부들을 지시하는 일부터 직접 경운기를 몰고 사료 거래를 하러 나가는 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남편을 대신해 모든 것을 짊어진 아내의 슬픔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인부 강민철은 유능한 오른팔이자 충성스러운 동료처럼 보였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항상 가장 많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여주인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대낮에 비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투명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다. 초기 며칠 동안 수사본부의 형사들은 김경정의 가설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음모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이것은 그저 아내의 말처럼 단순한 가정의 비극일 뿐일까. 하지만 현장팀은 끈질기게 버텼다. 그들은 인간의 본 모습은 보통 어둠이 내린 후에야 드러난다고 믿었고 그들의 믿음은 옳았다. 감시 2주차의 5번째 밤, 그들의 인내심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고 해상도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밤 11시가 넘어 농장 전체가 잠든 시간 수사관들은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강민철이 머무는 인부 숙소의 문이 살짝 열리고 민철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여주인 최선희가 있는 본체의 뒷문으로 향했다. 문은 안에서 조용히 열렸다. 그는 안으로 몸을 슬쩍 밀어넣었고 동이틀 무렵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행동은 선명하게 기록되었고 이후 여러 밤 동안 반복되었다. 이 한밤중의 미래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최선희와 강민철은 내연 관계였다. 비련의 아내와 충성스러운 인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세상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박상훈이 도박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이제 매우 의심스러워졌다. 소식은 김진우 경정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다. 실종 사건은 이제 거의 살인 사건임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 즉 물적 증거가 부족했다. 불륜 관계와 거짓말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의 시신 혹은 최소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증명할 흔적을 찾아야만 했다. 이 시점에서 대규모 수색은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초기 단서를 찾기 위해 다른 위장을 하고 농장에 다시 한번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 팀이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위장하여 생물학적 안전 축산 기술, 지도와 질병 위험 검사를 위한 토양 및 수질 샘플 채취를 명분으로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위장은 그들이 농장 전체를 합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다음 날 특별팀이 농장에 도착했다.
최선희와 강민철은 조금 놀랐지만 분에서 나온 공무원들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 형사가 농업 전문가인 척하며 선희와 민철을 먼 축사구역에 붙잡아두고 새로운 축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국과수 소속 전문가 한 명을 포함한 다른 두 형사는 조용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본체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집은 꽤 깨끗했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들은 돼지 사료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큰 부엌이 있는 뒷뜰로 향했다. 부엌 큰 벽돌과 시멘트로 쌓은 큰 아궁이 하나와 옥수수나 감자를 가는 데 쓰는 산업용 분쇄기 하나만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다. 국과수 전문가는 직업적인 눈으로 즉시 아궁이에 주목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숙여 아궁이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궁이 바닥의 재층의 색깔이 균일하지 않았다. 익숙한 검의색의 나무재 옆에 경도와 모양이 특이한 작고 하얀 조각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문 핀셋을 이용해 그 하얀 조각 몇 개를 집어들었다. 햇빛 아래서 비춰보니 그것들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 타버린 뼈 조각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찾았어. 그가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주의도 끌지 않으면서 전문가는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포함된 재를 모두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 봉투에 담았다. 초기 증거를 수집한 후 팀은 기술 점검을 마치고 신속하게 농장을 떠났다. 의심스러운 재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감정을 의뢰했다. 그 후 며칠은 수사본부에게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이번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 결과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수사팀의 의심을 끔찍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국과수 전문가들은 아궁이 재에서 발견된 하얀 조각들이 동물의 뼈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미세구조와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그들은 그것이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불에 타 석회화된 사람의 뼈 조각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발견된 두개골과 턱뼈 조각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성인 남성 피해자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 및 사체 소각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주된 범행 현장은 다름 아닌 농장의 아궁이었다. 김진우 경정은 감정 결과서를 손에 쥐었다. 그는 사악한 연인들의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와 이미 수집된 불륜관계의 증거들로 수사팀은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피해자의 뼈를 찾았다.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가면을 쓴 악마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수사팀의 의심을 끔찍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박상훈은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바로 자신의 집 부엌에서 불태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범인들에게 완벽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조각, 즉 그 뼈가 박상훈의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했다. 김진우 경정은 즉시 다른 팀을 피해자의 아버지 박진석 씨의 고향으로 보내 정식 절차에 따라 대조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다. 한편 최선희와 강민철에 대한 동시 검거 계획이 매우 상세하고 신중하게 수립되었다. 가장 큰 목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쳐 그들의 죄악된 관계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용의자들이 가장 경계심을 풀고 감시팀이 확인한 대로 민철이 여주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시간인 한밤중에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들과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농장의 구조를 면밀히 연구하고 접근 경로와 용의자들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수사팀은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여 논두렁을 넘고 작은 수로를 따라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여 양돈 농장 전체를 포위했다. 모든 출입로는 차단되었다. 소리 하나 없이 정의의 그물망이 서서히 조여졌다. 새벽 1시 정각 감시팀으로부터 강민철이 본체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다는 무전이 오자 김경정은 진입 명령을 내렸다. 집의 정문과 후문이 거의 동시에 부서졌다. 완전 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2층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경찰관들의 눈앞에 추악한 광경이 펼쳐졌다. 최선희와 강민철이 살해당한 남편의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현장에서 발각되자 두 사람은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들은 그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벌거벗은 몸과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릴 뿐이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그날 밤 바로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두 용의자가 이송된 직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규모의 감식팀이 들어와 전면적인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조사실에서 두 연인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선희를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주모자일 수 있지만 여성의 심리상 덩치 크고 완강해 보이는 내연남보다 더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경정과 마주한 선희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려 애썼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이 억울하며 민철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민철이 밤마다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과 특히 아궁이 재에서 발견된 사람 뼈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최선희의 방어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해졌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공포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과 내연남의 모든 범죄 음모를 자백했다. 선희의 자백은 한창 나이의 한 여성이 따분하다고 여겼던 결혼 생활에 갇혀 지내다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육체적 쾌락을 찾아 죄악된 사랑에 빠져든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남편 박상훈이 착하고 성실했지만 무뚝뚝하고 아내를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축산업은 낭만을 모두 갉아먹었다. 그녀는 격렬한 열정,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때 강민철이 나타났다. 그는 더 젊고 황소 같은 힘을 가졌으며 말솜씨도 좋았다. 그는 여주인의 눈 속에 담긴 사랑에 대한 갈증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은근한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들은 유격으로 가득 찬 위험하고 잘못된 불륜 관계에 빠져들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은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남편 박상훈의 존재는 그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다. 선희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을 죽일 계획을 먼저 제안한 것은 바로 민철이었다. 그가 말했어요. 선희는 흐느꼈다. 상훈 씨만 사라지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다고요. 그가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다고 정식으로요. 달콤한 말과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먼 선희는 동의했다.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논의되었다. 운명의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선희는 남편의 물컵에 몰래 강력한 수면제를 탔다. 박상훈이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자 선희는 민철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연남이 집으로 잠입했고 그가 직접 큰 절구공이로 박상훈의 얼굴을 짓눌러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압박했다. 범행 후 그들은 가장 큰 문제인 시신 처리에 직면했다. 그가 상훈 씨의 시신으로 뭘 했지? 김경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희는 그 끔찍했던 광경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말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거라고. 수사관의 질문은 마치 마지막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최선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살인 행위보다 더 잔인한 시신 유기 행위에 대해 털어놓기 직전이었다. 최선희의 자백은 불륜과 끝없는 탐욕으로 감춰졌던 잔혹한 살인 음모를 드러냈지만 그들의 범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취조실에서 수사관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직면한 선희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 즉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체 유기 행위에 대해 털어놓아야 했다. 그가 말했어요. 선희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었다. 사람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녀는 박상훈을 살해한 후 강민철이 시신을 집 뒤편에 보조 주방으로 끌고 갔다고 자백했다. 그곳에서 그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평소 돼지고기를 손질할 때 쓰던 날카로운 칼로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냈다고 했다. 그는 사람 고기도 돼지고기랑 똑같다고 했어요. 선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돼지 먹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끔찍한 행위가 벌어졌다. 민철은 산업용 분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살점을 잘게 갈아 옥수수와 쌀겨, 사료와 섞어 혼합 사료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특별한 사료를 농장의 돼지들에게 먹였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자 시신처리 기계로 만들어버렸다. 남은 뼈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큰 아궁이에 큰 불을 피워 피해자의 뼈를 모두 그 안에 넣었다. 그는 뼈가 재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태웠다. 그 후 그는 그 재를 모두 일반 부엌재와 섞어 정원의 나무, 밑동, 곳곳에 뿌렸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피해자의 뼈조각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선의의 자백은 사건의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곧바로 수사관들은 강민철을 취조했다. 내연녀의 자백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했지만 모든 죄를 최선희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는 단지 내연녀의 사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녀가 바로 주모자라고 주장했다. 몇 달 후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돼지에게 먹여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법정에서 선희와 민철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감시 영상, 아궁이 재에서 나온 사람 뼈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자백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간성을 상실한 극도로 잔혹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인격을 짓밟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살인에 직접 가담하고 시신 유기를 주도한 적극적인 공범으로서 피고인 강민철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도우며 은폐한 주모자로서의 역할을 한 피고인 최선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비극은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이다. 사건이 밝혀진 후 박상훈의 양돈 농장은 폐쇄되고 버려졌다. 범죄 은폐의 도구로 변질되었던 무고한 돼지들도 규정에 따라 모두 살처분되었다. 한때 번창했던 사업장은 이제 죽은 땅이 되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끔찍한 증거로만 남았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혼외 관계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의 외로움이 범죄가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으며 탐욕과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악마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다. 이 사건은 범죄가 때로는 한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두 범인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바로 그 농장을 인간 도살장이자 흔적 없는 무덤으로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범죄가 아무리 교묘하게 감춰지고 재가 되거나 무지한 생명체에게 먹혀 사라져도 결국에는 빗속으로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매일이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